우선 제우스의 삼형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게요. 근데 올림포스 12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은 그 설들이 있고 또 많은 그 구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제우스의 형제 6명, 그리고 제우스의 자녀 6명, 제우스를 중심으로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좀 후기 설화를 보면은 제우스의 형제 4명, 네. 그리고 제우스의 자녀 8명으로 네. 아니 4명, 8명, 12명이죠. 이렇게 그렇게 바뀝니다. 초기에는 형제 6명, 자녀 6명인데 좀 후기로 가면은 형제 4명, 네. 남매 4명, 그리고 자녀 8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뭐 EBS에서 한 걸 보니까 EBS는 다 다른데 데메테르 헤라, 포세이돈 제우스, 헤스티아하고 또 하데스를 뺐더라고요. 여기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헤스티아를 거기에서는 아마 디오니소스를 대체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데스는 지하신이라서 못 올라오게끔 맞아, 예. 한 거고 그 대신에 아레스를 집어넣지 않아? 예, 예. 그래서 자녀들은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그리고 아레스 예, 나오네. 아프로디테, 헤파이스토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네네. 이렇게 네. 12명을 하는데 12명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우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까 1세대 신이 있고 2세대 신이 있고 제우스가 3세대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1세대 신인 그 우라노스와 그 아들 크로노스죠. 크로노스의 아주 유명한 사실은 장면이죠. 왜냐면 우라노스가 그 가이아가 난 아까 말했던 그 헤카톤 케이레스라든가 키클롭스 다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타르타로스에 이 가둬놓는다고요. 네. 근데 거기에 가야가 분노해가지고 사실은 이 분노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크로노스가 이 우라노스와 어머니가 둘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에 아버지의 이 성기를 잘랐다. 그 신화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라노스의 자리를 크로노스가 차지하는 거죠. 근데 티탄신 중에서도 막내가 크로노스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올림포스 신화 가도 사실은 제우스가 그 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원래. 네. 막내인데 이 최고를 차지하는 거하고 비슷한 저는 그 비슷하죠. 신화를 보면서 네. 그 성경에서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네. 네. 아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그 적장자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도 철저하게 적장자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장자가 이어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드물죠. 항상 차자, 네. 막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첫째가 아니었고,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적으로는 장자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 등장하는 사실은 그런 중심된 인물들, 영웅들, 네. 신하들은 다 장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영웅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장자가 인정되는 건 정통적인 어떤 흐름으로 어떤 고난이 없는 거라면 그 밑에 있는 지금 생각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그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 싸워야지 되는 거잖아. 결국 영웅의 조건 중에서 일단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의 존재감을 찾아서 나의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면서 시련을 겪잖아요. 시련을 겪어서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인식을 하고 자기 소명의식을 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귀환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그 부족에 새로운 에너지를 넣어줌으로써 이게 확장되는 거잖아요. 진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장자하고 그 동생을 뭐라고 불러야지 되는 거야? 차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영웅신화하고 그러니까요. 맞물려지지 네.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화란 결국은 영웅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영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거기 항상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고 거기와 연관해가지고 그렇죠. 시련을 극복하고 극복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극복하면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힘이 생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기항을 해서 그러니까 힘이 생겼기 때문에 기항을 해서 그거를 널리 펼친다. 우리로 말하면 홍익 이념을 홍익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전체 공동체의
좋은 에너지를 넣는 것이 이제 영웅의 역할이니까 맞습니다. 예. 아마 그 적장권이 그런 것하고도 심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그리스 신화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 티탄 신 중에서 막내인 크로노스가 그렇죠.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근데 크로노스가 그 아버지를 이제 물리치고 이런 이 왕자를 차지할 때 우라노스가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 너도 네 자식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뭘 하냐면 크로노스가 나중에 그 같은 티탄 신인 레아와 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합을 해갖고 이 레아가 자녀를 낳는데 이 우라노스 이 보통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쿠데타를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아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군부 세력들이 제일 군부를 이용해갖고 권력받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제일 경계하는 게 군대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하나회를 만든 거고 네. 이걸 경계하려고. 그렇죠. 비슷하죠. 크로노스도 본인이 권력을 잡았지만 자기 아들이 똑같이 치고 들어올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느냐 레아가 낳는 자녀들을 다 먹어버리죠.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사실은 조금 특이한데 원래는 이렇게 뜯어먹는 게 아니고 삼키는 거죠. 네, 네. 근데 왜 많은 작가들이 이 그림을 뜯어먹는 걸 했을까? 원래 삼키는 건데. 네,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겠죠. 네. 네.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결국 음. 자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잔혹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독립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한다라는 개념이 아버지를 죽여야 설 수 있다. 그게 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자기 존재감 스스로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 죽여야지 된다는 거야. 기성세대 어떤 그 전에 내려오는 것은 그거 나쁘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밟고 일어서서 새싹이 돋아야지 되는데 그게 그냥 꿀떡 삼켜갖고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냐. 저는 아마 작가들은 그 상상력에 의해서 그 뜯어먹는 행위로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리고 이게 더 맞다. 사실은 무언가를 이렇게 고정관념이든 내 안에 있는 기성세대의 어떤 것들이든 이거를 뜯어내서 새로운 그 에너지로 돌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꿀떡 삼키는 걸로 될 일은 아니다. 그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저렇게 뜯어먹는 걸로 그림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요 그림은 지금 그러니까 돌멩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이렇게 준 거라면은 저게 아마 누구 그림이야 루어 그림이었나?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간의 심리적인 걸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든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진짜 좋은 해석이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의 파괴성을 보여주는 거다.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다 파괴되잖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갖고 있는 물론 시간이 생명을 낳기도 하지만 파괴도 하는 시간의 이런 파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네.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체크해 보실 일이 있는데 그 김승준 교수라고 여러분들 그 도올 선생 아시죠? 네네. 그 유명한 도올 선생님이 따님이 이쪽 또 공부해서 신화 쪽이요? 유명한 그 저기 교수를 있어요. 아마 네. 캐나다인가 어디서 정신 네. 교수를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신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다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래되어 나오는 어떤 농부들과의 연결되어 있는 신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걸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 아버지 예언 때문에 레아와 결합해서 난 5명의 자녀를 다 삼켜버리고. 근데 레아가 너무 속상한 거죠. 여섯째 막내가 제우스인데 네. 제우스는 이 크로노스가 삼켜 먹기 전에
이게 돌멩이로 그렇죠. 아들인 척 해서 이렇게 주는 장면이죠, 이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크로노스는 이 제우스인 줄 알고 먹은 거죠. 그리고 예. 대신 제우스는 어디로 피하냐? 피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그렇죠. 그 크레타 섬의 그 이대산, 이리산이라고 하고 그 이대산 이건 실존 하는 산입니다. 네. 2,456m의 네. 이대산인데 여기 이대산의 동굴로 피했다고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면은 제우스가 숨었다는 동굴도 있고 뭐 그렇게 있죠. 그럼 제우스가 이 동굴에 숨었을 때 제우스를 양육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아말테아라고. 네네. 근데 아말테아를 이게 이 ним프로 보기도 하고 네. 아니면 아말테아를 그 ним프가 키웠던 암양으로 보기도 해, 암소로 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그림에는 다 나왔는데 하여튼 아말테아가 요 제우스를 양육을 했죠. 나중에 아말테아가 죽은 다음에 요 가죽으로 제우스의 방패를 만듭니다. 네, 아이기스. 이게 이 아이기스죠. 네. 이 아이기스를 나중에 아테나가 사용을 하고 그렇죠. 이 아테나가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이 군함 있죠. 네네네. 그 이지스함이 바로 아이기스에서 나온 거죠. 네네. 최강의 방패. 네. 이지스함이 이 방어하는 배거든요. 네. 근데 최강의 방패 이런 것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메티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우스가 성장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찾아와야 되고 또 이제 아버지 크로노스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지혜를 주는 사람이 메티스 여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티스 여신이 어떻게 하냐면 구토약을 주죠. 네. 그래서 구토약을 줘가지고 그 구토약을 가지고 어머니 레아한테 갖다 주고 그럼 레아가 그 구토약을 이 크로노스한테 먹게 해서 다 뱉는 거 아니에요. 이 뱃속에 있던 크로노스가 뱃속에 있던 제우스의 5명의 형제 남매를 다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과 같이 결합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 그 유명한 티타노마키아 그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사실 티타노마키아 갖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헤라클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인물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 티타노마키아를 통해서 올림푸스 신들이 티탄 신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을 다 타르타고스에 감금시키고 완전 승리하는 거죠. 이런 식의 큰 신들 전쟁이 티타노마키아가 있고 나중에 기간토마키아가 있죠. 네. 왜냐면 티타노마키아 때 올림푸스 신들이 티탄 신들을 너무 가혹하게 한 거에 대해서 또 가이아가 분노해가지고 이제 기간테스 그 거인족들을 이용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올림푸스 신들이 결국 이기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 세대 교체가 된 거죠. 네, 크로노스에서 세대 교체가 된 이제 제우스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제 그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우스가 사실은 우리는 보통 천둥 벼락에 계신 뭐 하늘의 신 생각하는데 제우스가 관장하는 게 질서를 관장해요. 전체적인 그렇죠? 질서를 예. 관장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